서울에 사는 60대 남자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나 봐요. 과거엔 관심도 없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 듣게 되고 직접 제 얘기까지 남기게 됐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일을 겪었던 그때는 이런 곳이 없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만약 그때 이런 공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그 모욕을 덜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미 지나간 과거이니 제가 당한 일을 얘기하고 저를 괴롭혔던 그 인간을 함께 욕해 주시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고는 해도 짧은 직장 생활 탓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풍족한 삶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퇴사 후에는 앞으로 남은 세월을 아내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될 만큼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었죠. 저는 평범한 대기업 직장인으로 살아오다가 제가 맡은 업무 분야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오직 일만 하며 살다 보니 그 회사에서 임원까지 되고 결국 퇴직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처럼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퇴직자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에 내 집 하나 장만하고 두 아들 대학까지 공부시켜 놓으니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거기다 두 아들 모두 결혼시키면서 돈을 쓰다 보니 저축이 얼마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던데 그 당시 겨우 50대 은퇴를 하고 나니 앞으로 40년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 패턴도 바꾸고 타고 있던 차량까지 팔면서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돈이 적지 않게 들더군요. 국민연금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받으려면 몇 년은 남은 상황이었어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이사를 오면서 받은 아파트 대출금은 아직 한참 남아 있었고 저 스스로도 아직은 일선에서 물러나기 이르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손주들에게 용돈도 줘야 했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로 나가 취업을 도전해 보기로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름 대기업 출신의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다고 하나 임원 자리까지 올랐으니 다시 취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대기업 임원이면 모를까. 중소기업 임원은 평범한 샐러리맨이 은퇴한 것과 다름이 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동기들은 퇴직을 하고 나서 중소기업 고문이라도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더 밑으로 내려다볼 곳이 없더군요. 거기다 10년 넘게 얼어붙은 취업시장으로 인해 저보다 젊고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들은 넘치고 넘쳤습니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제 능력과 의지에 상관없이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에 저는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나이까지 있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하철, 퀵서비스, 택배, 사무소 등등 여러 일을 하게 되었지만 단순 계약으로 인해 다음 달에 약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한 직업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아파트 경비원 일이었죠. 일도 아주 오랫동안 계약을 맺고 일하는 건 아니었지만 꽤나 오랫동안 한 근무지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평가 내용이나 계약에 따라 다음 근무지로 이동을 해서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며 시간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긴 했지만 제가 살며 거쳤던 아파트 모두 경비원 분들과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을 한 뒤 한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근무지로 일을 하게 된 곳은 강북에 있는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였어요. 지역이 다르긴 했지만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신혼집으로 살았던 아파트와 비슷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 크게 어려울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세월이 흘러도 너무 흘러 있었습니다. 바뀐 세상과 달리 아파트 근무 환경은 너무 열악했고 아파트동 주변으로 관리해야 할 범위는 너무 넓고 많았죠. 또 주차장이 지상에 있고 차량에 비해 그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경비원이 신경을 써야 주민분들께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정신없이 바쁘긴 해도 앉아서 가만히 시간을 죽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움직여야 근무하는 시간도 훅하고 잘 지나갔으니까요. 아파트 주민분들도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저를 더 잘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큰 문제 없이 새로 하게 된 경비 일에 잘 적응해 가고 있었죠. 그러다 한 집이 이사를 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 집은 이사를 들어오는 것부터 심상치가 않았죠. 보통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는 집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사짐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을 알려주곤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희 경비들에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저희는 이사짐 차량이 들어올 만한 방향으로 차량을 통제해 주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 전날 주민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 8시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주민분이 이사를 나가고 난 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도착을 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알려왔죠. 그래서 저는 사다리차와 이삿짐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 자리를 확보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차량이 들어오겠다고 약속했던 시간을 한참을 넘어서도 오지 않더라고요. 이사를 오시는 주민분께 전화를 해봤는데도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이삿짐 차량이 들어올 리도 없었고 주차장 한 칸이라도 더 필요한 곳에서 그 많은 자리를 계속해서 비워둘 수는 없으니 교대를 하는 동료에게 아침에 빠질 수 있는 차량으로만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내일 아침에 자리를 다시 확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도 이삿짐 차량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해당 집이 리모델링 후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속 그 집 주민과 연락이 안 된다고 했고요. 윗선에서도 우선은 평소처럼 주민분들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라고 하니 저도 그 말에 따라 다른 통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도 없이 이삿짐 차량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 차량을 보고 너무 놀라 주차장으로 뛰어나와 확인을 하게 되었죠. 3일 전에 오겠다고 하던 그 집의 이삿짐 차량이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선 사다. 이 차량과 이삿짐 차량을 주차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일일이 주민분들에게 전화를 돌려가며 양해를 부탁했지만 몇몇 차량은 연락이 되지 않기도 했어요.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해당 호수로 들어오는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저에게 가타부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경비예요. 아니, 우리 집 이사 온다는 거 못 들었어요.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기다리고만 있게 만들어요. 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참 장난하나 진짜. 빨리 사다리차 올라갈 수 있게 자리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이사 오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어제 오전까지는 자리를 비워 놨었는데 이삿짐 차량이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게 다른 주민분들 주차를 허용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차량 3대만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락드리고 있으니 곧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탓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곳에 주차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연락이 안 됐다는 말이 안 들리셨나요? 사람 면전에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끝이에요. 가뜩이나 시간 맞춰 못 올라가서 열받아 죽겠구만.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 허비하면 이사 비용 더는 거 몰라요. 이거 당신이 뭐 책임질 거야. 지금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이동 담당하고 있는 경비라고 하면 당신이 책임지고 언제든 이삿짐 올라갈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게 맞지 안 그래? 죄송한데 저희 아파트 주차난이 워낙 심해서 언제까지 넓은 자리를 비둘 순 없어서요. 제가 그래서 따로 전화드리고 연락드리고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쩌라고 또 내 탓이라고 Y 사람이 진짜 누굴 가지고 놀고 있나 진짜 억지를 부리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그 남자에게 화가 났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괜히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 탓을 하며 화를 내는 그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죄송하다 말을 했죠. 하지만 남자는 자기가 낸 화를 참지 못했고 아파트 동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른 동 경비원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내려와 구경을 하게 되었고 관리사무소 소장까지 오게 되며 일이 더 커지게 되었죠. 다들 화가 난 남자를 설득시켜 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시키고 진정을 시킬 때마다 그 사람은 저 때문에 자신이 이사를 오자마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며 더 흥분을 하곤 했죠. 내가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이사 온 첫날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구경거리나 되고 애초에 당신이 일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당신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법정 가서까지 끌고 가죠. 당신이 일부러 나를 동네방네 창피하게 만든 거 다 받아내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못했다고요. 제가 이사가 늦춰진 건 배상해 낼 테니 그만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반복되는 제 사과에도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던 남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오고 나서야 그 흥분을 가라앉혔고 소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 역시 이미 교대 시간 한참을 지난 이후라 관리사무소 소장과 이야기를 조금 나눈 후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인지 그 남자가 관리사무소 앞에서 담배를 피며 있었습니다. 괜히 문제를 더 끌고 가고 싶지 않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이며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담배불을 끄고는 제 곁으로 와서 나지막하게 경고를 했죠. 이사 온 첫날부터 아주 고맙습니다. 덕분에 여기 아파트 생활이 기대가 되네요. 내가 오늘 일 커지게 만든 거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한번 두고 봅시다. 남자의 그 말이 저에게 꼭 보복을 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이와 비슷한 일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처음으로 황당한 일을 겪게 되니 쉽게 진정이 되지 않더군요. 집에 돌아가서도 놀란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하니 밥맛도 없고 피곤한데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걱정할까 싶어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하고 저 혼자 놀란 마음을 겨우 달래가며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제 일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동을 들어가며 어제 문제가 생겼던 집을 올려다 보게 되었죠. 그런데 어제 저와 언성을 높였던 남자가 베란다 창문에서 저를 내려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곤 제가 아파트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창밖을 둘러본 걸 수도 있겠지만 왠지 저를 확인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안 그래도 아직 진정되지 않았던 가슴이 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이든 조심에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찜찜한 마음을 숨기고 고생한
동료와 교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일과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인수인계, 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모든 내용을 다 인수인계받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동료 경비원이 무슨 일이 생각난 듯 말을 해였습니다. 그런데 홍씨, 어제 홍씨와 다툼했다는 그 말이야. 그 이번에 12층에 이사 온 그 집 사람한테 사과했다고 하지 않았어. 당연히 했죠. 그날 일을 치는데 제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어쩔 수 있겠어요. 주민들 보는 앞에서도 여러 번 사과하다 못해 나중에는 관리사무소 소장님 보는 앞에서도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래. 다름이 아니라 그 집 남자가 내려오더니 홍씨, 근무 시간을 물어보더라고.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한테 막말한 걸 사과하려 싶었는데 그 사람 말하는 목소리 톤이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이 아직 덜 풀렸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야. 뭐 내 기우일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일 없으니 그 남자 웬만해서는 상대하지 마. 뭐라고 해도 그냥 알겠다고 말하고 넘기라고. 이런 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게 되는데 일일이 상대하면 우리만 손해라고. 아파트 주민들과 문제 생기는 거 아파트 대표도 싫어하고 관리사무소 소장도 불편해. 어쨌든 그 남자 보면 조심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건지 아침에 그 남자가 자신의 집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게 맞았습니다. 안 그래도 떨리던 가슴이 더 떨리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남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마주치게 되면 사과를 한 번 더 하던가 아니면 탈이 없길 바라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동료 경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때 호랑이도 제 말을 하면 온다더니 그 남자가 저와 동료의 뒤로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동료가 나눈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와 다른 일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차를 타고 아파트를 나가는 남자를 보며 몇 시간 동안은 마음을 놓고 있어도 될 것 같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교대를 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퇴근을 하고 돌아온 주민들로 인해 매일같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날 역시 넘치는 차량들로 인해 다른 일을 제쳐놓고 아파트 주민분들이 주차를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주차장에 나가 정리를 하고 있었죠. 차량들에게 수신호를 하며 정리를 하고 주차된 차량을 밀며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차량이 소란스럽게 클락션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주민들 간에 다툼이 생겼나 싶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다행히 주민분들 간의 다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량 혼자서 빵빵거리고 있었죠. 무엇이 있나 싶어 차량으로 가까이 가니 차량 창문이 열렸고 어제 저와 언성을 높인 남자가 안에 있었죠. 표정만 봐도 알겠더군요. 저에게 일을 걸겠다고 작정을 한 것을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왜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제가 주차한 곳에 다른 차량이 있어요. 그거요? 당연히 빈자리가 있으면 다른 주민분께서 주차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잠깐 나갔다 온다고 자리 좀 부탁한다고 아저씨한테 말했잖아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다른 주민분들께서 빈 공간에 주차하시는 걸 막을 순 없습니다. 아저씨 봐라. 못 들은 척을 하네. 아저씨가 다른 경비원 아저씨랑 잡담할 일 있겠지만 난 분명 말했다고. 그리고 주민들 덕분에 월급 받아 가면서
그 정도 부탁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내가 엄청 큰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아, 잠깐만 맡아달라고 한 건데. 아저씨 어제 일 때문에 괜히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응? 맞죠? 아,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안 해드려요. 지금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행동했다가는 여기 아파트 주민분들 다 들고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제가 주차 공간 확보해 드릴 테니 주차하세요. 그런 걸 왜 아저씨가 판단해요? 해도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될 것을 왜 계속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건데요? 아저씨, 정말 나랑 계속 이렇게 부딪힐 거예요? 경비를 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사정이 훤히 보이는데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싶어요. 계속 상대해봤자 저만 골치가 아플 것 같아 남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그냥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도대체 뭘 바라는 건지 차에서 내려 저를 자꾸 돌려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협박을 해왔죠. 당신 누가 돌아가라고 했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하는 건데. 무시가 아니라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일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어제 일은 제가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시죠. 이게 지금 사람을 완전 좀생이 만드네. 야, 너 미쳤어. 내가 어제 일 때문에 이런다고 네가 뭔데. 내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 응, 너 그렇게 잘났어. 그런 사람이 여기서 경비원하고 자빠져 있냐. 너보다 한참 어린 놈한테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말했지 두고 보자고. 내가 경고했잖아. 엎드려야 할 거 아니야. 응. 새끼가 이씨 평생 회사 안에서 생활한다고 험하디험한 바깥 세상을 제가 몰랐던 건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 미친놈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조카뻘 되어 보이는 어린 놈에게 무시를 당하고 욕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 욱하더라고요. 녀석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 순간 옆에서 우리들 상황을 보고 있었는지 한 주민분께서 그 남자를 제지하고 나섰죠. 저기요, 뭐 하는 겁니까? 아까부터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말이 좀 너무 심하시네요. 경비 아저씨께서 그쪽 개인 비서도 아니고 왜 그런 일까지 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당신한테 그 말을 들어요. 아, 아저씨는 뭔데 끼어들어요. 응? 내가 이 경비 붙잡고 무슨 말을 하든 그쪽 볼 일 없으니 그냥 갈 길 가세요. 뭐 못 가겠다면 어쩔 건데 당신 어제도 이사한다고 한번 뒤집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아파트 이미지와 분위기가 얼마나 망가지는 줄 알아. 당신들 때문에 애들을 밖에서 놀게 할 수가 없어. 못된 것만 배울까 봐. 아니, 이 사람이 그냥 봐주려고 했더니 정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어이 아파트 뭐 보관 덩어리야. 결국 주민들 간의 다툼으로 번지게 되면서 또다시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찰이 와서 두 사람 사이를 말리고 일이 정지 않게 되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해 저는 관리사무소로 불려가서 주의를 받게 되었어요. 홍순석 씨,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전까지는 주민분들과 잘 지내시는 것 같더니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조언하자면 저 사람 해달라는 대로 그냥 다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 홍순석 씨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아파트 시끄러워진다. 말 나오면 살고 있는 주민을 쫓아낼 것 같아요. 홍순석 씨는 계약 종료시키는 게 더 쉬운 일인데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될 만한 일을 만들지 마세요.
아니면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같은 동 맑고 계신 분과 근무 시간을 바꾸시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음번에도 문제 생기면 그땐 저도 지금처럼 경고로 안 끝납니다. 제가 한 잘못은 없었지만 어쩌겠습니까? 60세에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세상이라는 건 이미 한참 전에 알고 있었어요. 우선 지금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직장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었고 치사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소장 말대로 남자에게 최대한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고 며칠 동안은 남자와 부딪히지 않고 경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교대 근무 시간이 바뀌게 되며 제가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죠.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 차를 돌고 와서 일지를 적고 있었는데 경비실로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택배 수령할 거라도 있나 싶어 인사를 하고 문을 열어줬는데 저를 보러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웃는 모습을 한 남자는 저에게 비닐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저번 일들은 죄송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동네에서 뜻하지 않게 일정이 꼬이다 보니까 그 짜증을 아주 쉽게 푼 것 같아 죄송해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께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건 제가 죄송한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아, 뭘 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저 야식 시키는 김에 같이 시켰어요. 야간에 고생하시는데 치킨 좀 드시면서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받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비실에 앉아서 뭘 먹다 보면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요.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사과하고 저번 일은 저도 죄송했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받아주세요. 혹시 민원 들어오면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요. 계속 안 받으시면 제가 좀 민망합니다. 찜찜했지만 남자가 사과를 한다며 건네는 치킨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또 자기 정성 무시했다고 난리를 칠 것 같아 그게 무서워서라도 받아야 했죠. 치킨이 든 봉투를 받으면서도 그 안에 내용물들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저와 같은 경비들이 사이가 좋지 않은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나 먹을 수 없는 음식들 받았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도 우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봉투를 안쪽에 들여다 놨습니다. 남자도 이전 일들을 이야기하며 좋게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치킨을 책상 한 켠에 두고 적고 있던 일지를 마저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가지고 가지 않는 택배 정리를 하고 또 순찰을 돌고 돌아왔죠.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늦은 새벽 시간 허기짐이 느껴졌고 놓고 있던 치킨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나 싶어 봉투 안쪽 박스를 열어봤는데 정말 치킨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던지 사과를 건네는 사람의 마음을 의심한 제가 못났다 싶었죠. 남자의 사과가 진심인 걸 확인한 저는 한결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었고 그 치킨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치킨을 반 정도 먹고 난 뒤 다음 순찰대지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더니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하게 되었습니다. 위아래로 속을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화장실을 드나들었고 몸이 안 좋나 싶다가 치킨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배달 영수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가 저와 화해를 하기 위해 건네준 치킨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알게 되었죠. 바닥에 깔려있는 영수증에 날짜로 보아 아주 오래된 치킨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반이나 먹어치웠던 거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싫다고 하나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수고스럽게 연기까지 해가면서 사람을 괴롭혀야 하는 건지 그 남자가 이해되지 않더군요. 이전에 생긴 일들로 인해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피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다음 교대를 할 때까지 저는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대를 하기 전 아침, 출근을 하는 남자가 밤새 헬스하게 변한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했으니 다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치킨은 드신 것 같은데 아직 병원에 실려가지 않으셨나 봐요. 하하, 이런 일 하시는 거 보면 유통기한 많이 지난 것도 많이 섭취하시고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좀 묵힌 치킨 드린 겁니다. 얼굴 보아니 맛있게 드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푹 쉬시고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관리소장에게 경고까지 듣고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는데 사람을 조롱하는 그놈 말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려는 그놈에게 화를 내게 되었죠. 당신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당신 말 맞다나. 내가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며 그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게 좋아. 이게 재밌냐고. 젊은 양반이 순간 감정이 욕할 순 있겠지만 이렇게 쓸데없는 데까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서 사람을 괴롭혀 당신 정신에 문제 있어. 이 양반이 이제야 똑바로 사람을 보내. 맞아요, 나 정신에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대적하려고 들지 말고 제발로 그만두고 나가든가 아니면 무릎 꿇고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든가 둘 중 하나 택하세요. 그 나이 먹고도 아직 이 세상을 몰라요. 약육강식의 세계를 이해 못했냐고요. 하기야 자기 밑에 사람 있어야 깨닫겠지. 맨날 바닥에 있는데 뭘 알겠어. 나를 굴복시키고 싶은가 본데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절대 빌지 않아. 당신이 말한 것처럼 누가 이기나 한번 두고 보자고. 나 당신이 이사 갈 때까지 버티고 있을 테니 괜한 오기가 생기더군요. 새파랗게 젊은 놈에게 나이든 노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듯 그놈에게 강한 어조로 누가 이길지 두고 보자고 말을 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저와 그놈 사이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제가 버티는 것만으로도 그놈에게 충격을 주는 것 같으니 어떤 괴롭힘을 주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버텼죠. 그놈은 참 유치하게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택배가 없어졌다고 하며 제 탓을 하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러 주차장에 잔뜩 흘려 제가 치우게도 만들었죠.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놀고 있다고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넣었어요. 이외에도 별의별 기발한 수를 쓰며 저를 괴롭혔지만 그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온 신경을 쏟아붓게 되어 다른 동료들은 그와 작은 트러블 하나조차 생기지 않았어요. 그쯤 되니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저를 진상 담당으로 생각했는지 그놈이 해오는 민원을 가지고 저에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잘 버티고 있던 중 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가 주민들을 살살 꼬셔 가며 다가온 동대표 투표에서 동대표로 선출이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는 빙빙 둘러가며 괴롭히려고 하지도 않고 경비 계약서를 들며 제 일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나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나 당신 때문에 동대표까지 한 거야. 당신 괴롭히려고. 이제 이 계약서 내용대로 하지 않기만 해봐. 내가 바로 잘라버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후회된다면 기회를 줄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동대표가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별의별 문제를 들먹이며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건의, 정, 도는 알 수 있으니 완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규정에 나온 건 모두를 지켜야 했죠. 한겨울 몇 벌의 옷을 입어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얇은 경비 자켓 하나로 버텨야 했고 문제거리 하나 잡히지 않으려고 시시각각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근무 수칙에 따라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다 했나 싶어요. 정말 악착같이 버텨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그놈과의 버티는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버티고 있던 도중 녀석은 자기 부모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마치 저를 자신의 하인처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지시를 받고 하는 건지 전구를 달라 대형 쓰레기를 내려달라 거절하기 애매한 것들로 저를 이용하곤 했죠. 그러곤 꼭 뒤늦게 나타나 저를 무시하는 말을 코앞에서 하곤 했습니다. 아, 우리 경비 아저씨, 엄마 도와드렸고요. 엄마,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힘들 것 하나 없다고 종로를 탈 사람 있다고 했잖아. 그놈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재밌었나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게만 보였지만 말이죠. 버티라고 하면 더 버틸 수 있겠지만 그놈이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는 마당에 무조건 버티고 있는 게 답은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아닌 척해도 스트레스는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곳 경비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놈은 제가 당장에라도 그만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는 저를 더 악독하게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와서 다음 날부터 높은 사람 의전을 하듯 대하라고 말하더군요. 아저씨, 이거 우리 집 차키 여기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뭘 좀 해보려고요. 말로만 맨날 품격 있는 아파트 이러는데 솔직히 우습잖아. 당장 재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동네에서 품격이라는. 그래서 외양은 이랬더라도 생활 환경에 있어 품격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보려고요. 내일부터 내가 인터폰하고 내려간다 하면 차도 빼놓고 인사도 좀 해봐요. 아, 왜 호텔 가면 90도로 인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무시를 하고 제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정신이 나갔는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제 팔을 꽉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협박을 해왔죠. 아이씨, 사람 말이면 들었지 않아. 내 말 똑바로 들으라고 영감탱이야. 거지 같은 게 일자리 유지하려면 내 말을 들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사람 말하는데 무시를 하고 있어. 야, 너 괜히 푼돈 받아가면서 나한테 골탕 당하지 말고 그냥 내 밑에서 일을 해. 내가 지금보다는 더 챙겨줄게. 여러 사람 종로를 타는 것보다는 한 사람한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응? 어차피 내가 너 괴롭히는 건 똑같은데. 그놈의 말을 듣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표가 바로 던져졌습니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당장 일 그만둔다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 때려치기로 했죠. 그리고 녀석에게 들었던 수모를 되돌려줬습니다. 나 지금 관리사무소 가서 그만둔다고 하고 경비업체에게도 연락할 거니까 지금부터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말합시다. 내가 그쪽 연장자니까 말은 편하게 하겠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당신처럼 추악하게 변하는 건데 그간 대충 그쪽 사정까지 들여다 보게 있어서 말하는 건데 가진 게 어디 있고 그렇게 형편 걱정을 해. 내가 당신 나이 때는 몰라고 있었는지 알아. 어디서 살았고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집만 해도 당신 이 아파트 가격보다 비싸. 돈으로 사람 깔보고 싶으면 우습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갖추고 말을 해. 적선 받아야 할 쪽은 당신인데 어디서 한번 입을 놀려? 그리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아 아들한테 자기 아빠를 이런 아빠인 걸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아직 한창인 나이니 인생에 선배에서 말해주는데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자기가 한 행동은 그대로 돌아오는 법이야. 가뜩이나 가진 것도 얼마 없는 사람이 당신이 한 행동 그대로 돌려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별말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녀석의 약점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뛰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진짜 죽고 싶어. 응, 내가 지금까지 노인네라고 봐줬더니 정신줄을 놓았네. 야,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네가 그렇게 잘 산다고? 그렇게 잘 사는 놈이 여기서 나한테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냐?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발악하고 싶나 본데. 그래, 내가 오늘 평생 거짓말 못하도록 고쳐줄게. 늙어서까지 못돼 먹은 걸 내가 오늘 고쳐주겠다고. 그놈이 날뛰며 저를 위협해 왔지만 저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날뛰는 모습을 보니 제가 녀석을 정확히 꿰뚫어 봤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녀석은 제가 자신의 의도한 대로 겁을 먹지 않자 더 흥분을 했고 급기야 폭력을 쓰며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60대 노인인 제가 40대 한창인 그놈을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두들겨 맞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소동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우리 두 사람을 말려 더 큰 일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그 얼마 뒤 출동한 경찰들로 인해 저와 남자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계시던 주민분들께서 목격자 증언을 해주시겠다고 나서주셨고 남자는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로 찾아온 누군가로 인해 제가 당황하고 부끄럽게 되었죠. 경찰 연락을 받은 아내가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한다고 바쁜 아들에게 이 늦은 시간 걱정할 만한 일로 경찰서를 찾게 만들어 면목이 없었어요. 거기다 아들 몰래 경비까지 하고 있었으니 아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선 아들이 더 흥분을 하기 전에 남자에게 맞은 얼굴을 숨겨야 할 것 같아 한쪽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정말이라. 아버지께서 왜 그런 일에 엮이셔? 아, 그리고 언제부터 경비를 하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용도는 다 어떻게 하시고요? 엄마는 왜 너한테 연락했다니? 병원 일로 바쁜데 환자들 보려면 컨디션이 얼마나 중요한데 먼저 설명 못해서 미안하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긴 이야기니 조사받은 후에 주말에 따로 이야기하자. 어차피 엄마가 온다고 했다. 흔히 너는 이만 들어가 봐라. 아,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잠시만요. 아버지, 거기 그 얼굴에 상처. 이번 일로 생기신 거예요. 잠시만 손 좀 치워보세요. 결국 아들에게 상처를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니 일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너무 부끄럽다고 느껴졌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아들 슬리퍼만 쳐다보며 집에 돌아가라는 말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아까 일하다 넘어져서 생긴 거야. 응, 별일 아니하니까. 너는 집에 들어가 쉬어라. 아버지, 어떤 놈이 그래요? 도대체 누구예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했다고 사람을 때려요? 흥분한 아들이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자 경찰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 상처를 남긴 그놈도 경찰서 한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들을 봤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순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그놈이 저와 아들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우리가 있는 곳까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뛰어오다 넘어지게 되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무릎으로 기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은 채 제 아들을 보며 고민도 하지 않고 빌기 시작을 했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아버님인지도 몰라보고 아버님 건강에 문제 없으시게 제가 치료 받으실 때마다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저 때문에 아프다는 말씀 없도록 최선을 다해 해드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따로 저를 부르셔서 화가 풀리실 때까지 때리셔도 반항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때려주세요. 욕도 풀릴 만큼 하셔도 되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짜고짜 저와 아들을 보고 용서를 구하는 그놈을 보니 갑자기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아들이 의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올 녀석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이 치료나 진료를 봐주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병원을 옮기면 될 일이지 이렇게까지 빌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분명 아들과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무슨 사이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두 사람의 사이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부장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한 겁니까? 당신이 이렇게 한 게 맞아요.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만약에 제가 선생님 아버님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막 제 집 장만했고 딸린 자식만 해도 둘이나 됩니다. 아직 한창 벌어야 하는 때라 일로 인해 일이라도 그만두게 되거나 영업에 문제 생기면 우리 가족 모두 굶어 죽습니다. 제 나이 40 중반에 어디서 무슨 일로 새로 시작하겠어요? 오늘부터 선생님 집 종노릇을 하려면 할 테니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알고 보니 저에게 갑질을 하던 그놈이 내 아들 병원의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관계를 알고 나니 왜 그놈이 아들 앞에서 빌빌거며 용서를 구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과거 아들에게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사이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본 적도 있었고 들은 적도 있었죠. 과거 아들과 저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아들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아들 녀석도 신경이 쓰이는 듯한 표정이었고 저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지 아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아까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 같던데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받아. 급한 일일 수도 있는데 식사 자리야. 나중에 또 시간 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아, 중요한 전화 아니에요. 의료기기 납품업체인데 자기네 물건 넣으려고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예요. 잘 좀 부탁한다고 집으로 선물을 보내준 게 있는데 괜히 받았다가는 불편할 것 같아서 반송했거든요. 그래서 전화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전화가 오냐? 자기가 저한테 뭘 잘못 보인 게 있나 싶어서 연락 오는 거예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영업 뒤는 사람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의사한테 알아서들 잘 보이고 들어오거든요. 이런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받아내는 의사들도 있는데 전 불편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쩔쩔매는 모습도 보기 싫고 괜히 잘못 받았다가 문제 생길까봐 그것도 걱정되고요. 지금도 괜히 전화 받으면 쩔쩔매는 목소리 들어야 하니 안 받는 거예요. 그때 말로만 듣던 의사와 영업사원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집으로도 영업사원들의 선물이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택배 갔는데 수령인 이름에 네 이름이 적혀 있구나. 네 지인인 싶어서 그냥 받으려고 했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이 딱 의료기기 업체 같아서 이거 받아도 되는 거냐? 괜히 받았다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그쪽에서 보내오는 선물들
다 반송시켰더니 이제 방법을 바꿨나 보네요. 제가 알아서 반송시킬 테니까 뜯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아니면 제가 오늘 집에 찾아가서 가지고 갈게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희 집에는 종종 수령이니 아들의 이름으로 적혀진 선물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아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알아서 반송시킬 정도가 되었죠. 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놈과 제가 주민과 경비로 만나기 전에 친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들 병원에 들렸을 때 병원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에게 인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놈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 보여야 하는 병원, 의사의 아버지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제 아들임을 밝히게 되자 무릎으로 기어오면서까지 잘못을 빌었던 거죠. 아들과 그놈의 관계를 알고 나서 보니 그놈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한 행동을 알게 된 아들이 병원 관계자들에게 소문을 내어 영업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길까 싶어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병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일로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 다른 병원에도 납품하는데 어려워지는 걸 걱정을 했을죠. 어떻게든 저와 아들의 용서를 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일들을 꺼내기 힘들었으니 입을 다물고 있었기에 잘만 했으면 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놈의 지금까지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졌죠. 저와 그놈이 있었던 일을 목격자 및 신고자 신분으로 증언을 하고 있었던 아파트 주민들이 아들에게 지금까지 일들을 모두 말해줬던 거예요. 저기 저 인간 말 들어주지 말아요. 저 인간이 오늘만 아저씨께 저런 줄 알아요? 내가 1층에 살아서 잘 아는데 저 인간 이사 온 첫날부터 아저씨에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린 사람이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말린 일만 해도 여러 번인데 우리 못 본 일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맞아요, 저 아저씨 완전 깡패라고. 깡패. 지금 저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 보니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여기 경찰서에 있는 주민들 말고도 경비 아저씨가 저 아저씨한테 당한 거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경비 아저씨가 무슨 일 겪었는지 알아봐 줄 테니 절대 용서해 주지 마요. 요즘 세상에 어느 때인데 갑질을 해 절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주민분들께서는 제가 그놈에게 당해왔던 일을 아들에게 말해줬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아들은 녀석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리곤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죠. 당신 여기가 경찰서인 걸 다행으로 생각해. 당신 생매장 시키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을 거야. 대신에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한테 약속해 줄게. 당신 앞길 어떻게 해서든 말겠다고 말이야. 나이 드신 분 이렇게까지 괴롭힌 걸 보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 같은데 나 역시 마찬가지야. 당신에게 식구가 몇 명이나 딸려 있든 먹여 살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든 절대 봐주지 않겠어. 내가 힘 닿는 곳까지 당신 사회생활 방해할 거야. 두고 봐. 내가 당신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들의 협박에 난리가 난 그놈은 잘못을 했다며 울고불고 조사받고 있던 경찰에게 가서 예전에 저한테 했던 짓들을 다 자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으니 제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그놈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한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싶었죠. 녀석이 알아서 저를 폭행한 것과 괴롭힌 것에 대해 자백을 하게 되자 제가 경찰서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에게는 고맙기도 하면서 못난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도착해 들어가기 전 아들은 자신이
신경을 쓰지 못해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게 왔습니다. 아들이 울자 제가 개의 짓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들이 주는 용돈을 쓰기가 힘들어서 모아오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자식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걸 보게 되니 그냥 쓸 걸 그랬다 싶었죠. 우는 아들에게 제가 미안하다 말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들 마음 아파 하는 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날 이후 전 고생할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취미 생활도 가지며 아내와 함께 자식들, 손주들을 돌봐주고 있죠. 지금도 일하고 싶은 생각은 종종 나는데 괜히 했다가 아들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길까 싶어 꾹꾹 참고 있어요. 늘어지는 생활로 좀이 쑤셔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악랄하게 괴롭혔던 그놈은 처벌을 받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비원, 보호법이 없었기 때문에 벌금과 집행유예 등 약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법원에서 받은 처벌은 약했지만 사회적인 처벌은 그다지 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생각하며 산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뉴스와 신문에서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들도 줄어들겠죠. 일단 아들 녀석이 대학교 선후배들과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무조건 그 인간에 대한 얘기를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 꼬리를 물고 병원 안에서 그 인간이 다니던 회사 쪽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하더군요. 영업은 당연하고 그쪽 업계 전체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게 됐다고 했죠. 나중에는 저와 아들한테 용서를 빌겠다며 집까지 찾아와서 선물 공세를 펼치려 했지만 받아줄 리가 있나요? 당연히 문전박대 당했죠. 그리고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녀석 입장에선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영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자멸하는 수를 둬서 그 꼴이 된 거더라고요. 세상이 참 재미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다가올 새해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